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 4월 과정 민법을 중강하겠습니다. 561페이지에 거기 매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기약법 강론에 해당되는 이제 매매인데요. 자, 이 매매가 일단은 자,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매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상대방이 어떤 당사자 일방이 어떤 상대방에게 재산권 이 재산권의 이전을 갖다가 약정을 하고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갖다가 약정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 지급을 갖다가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게 매매다. 결론적으로 의사의 합치, 합치니까 합의라고 하면 되겠죠. 의사의 합치로 매매가 성립됐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거거든요. 재산권을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하겠다라고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되게 잘 속는 게 이거거든요.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 지급을 함으로써 매매는 성립된다. 이렇게 내거든요. 틀려버린 겁니다.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게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재산권을 이전을 약정하고 대금 지급을 약정으로 성립되는데 시험 문제다가 약정을 빼고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약정을 이걸 빼고 냈을 때 학생들이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서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매매 계약 성립된다. 매매 계약 성립은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되는 게 아니라 약정만으로 낙성만으로 성립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거 약정이 빠졌는데 잘 못 잡아내. 왜? 이거를 빼고 문제를 내도 지문 자체가 매끄럽기 때문에 착각을 하기가 딱 쉽습니다. 혼자 공부하시는 분이 대부분 놓치는 게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대부분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놓쳐버려요. 이런 문제를. 자, 그래서 상당히 이걸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매에 의해서 이전해야 될 것은 완전물을 이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거기 등기 이전을 할 때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그럼 이런 거 다 말소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 그럼 그 하자 다 좀 고치거나 또 이렇게 면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것은 매매 예약부터 보겠습니다. 563페이지에 보면 매매 예약으로서 그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매매에서 일방 예약이다. 자,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부동산을 팔겠다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거 나한테 파세요. 단 시간을 좀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매매하기로 매매 예약을 했습니다. 매매 예약을 했고 매매 예약에 의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예약을 했으니까 얼마 뒤에 예약 완결권이라는 걸 행사하게 됩니다. 예약 완결권은 돈이 준비되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겠죠. 그랬을 때 요 예약은 일단은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예약은 계약이고 계약은 채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서 예약은 계약이고 예약은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예약 완결권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가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약 완결권에 대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등기 의무자가 돼 버립니다. 가등기 의무자. 이 사람은 예약 완결권자. 이 사람은 예약에 대한 완결권자입니다. 완결권자이면서 동시에 예약 가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가등기 이 권리자 이렇게. 자, 이 예약 완결권을 지금 당장 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행사를 할 것인데 예약 완결권에 의해서 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것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바로 예약 완결권 행사와 동시에 매매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문제는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인 것도 맞는데 문제는 예약 완결권 자체는 채권이다 보니까 여기에 10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안에 행사해야 된다 이런 소리죠. 그러면 지금 요 가등기 의무자 부동산에 이 부동산에 지금 이렇게 가등기가 걸려 있는 상태란 말이죠. 가등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럼 가등기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이걸 갖다 삼자한테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등기가 붙어 있는 이 부동산 삼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가등기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매매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가 등기 저지력이 없어요. 등기 저지력이 없다는 말은 삼자에게 넘어가는 걸 막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가등기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서 가등기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삼자에게 매매로 넘어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삼자 병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가등기가 붙어서 넘어왔나요? 말소되고 넘어왔나요? 붙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요 가등기는 2020년 5월 2일 날 지금 가등기가 됐다 하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21년 4월 15일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요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가등기 의무자가 삼자한테 팔기 전에 저 가등기 권리자에게 예약 완결권을 언제 행사할 건가에 대해서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등기 의무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등기 권리자가 언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건지에 대해서 이거 언제 행사할 건지 좀 확답을 해달라. 그래서 예약 완결권에 대한 행사를 언제쯤 할 건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약 완결권을 언제쯤 행사할 건지 알려달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했습니다. 그럼 답변해달라. 왜? 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정했어요. 상당한 기간은 당연히 이게 15일에서 30일의 기간을 줬습니다. 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상당한 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자, 다른 말로 가등기 권리자, 이 예약 완결권자가 확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았어요. 예약 완결권자가 상당한 기간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최고를 안 했다, 최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졌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그랬을 때 이 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병을 양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이 병을 뭐라 부른다고요? 양수인이라 그래요. 최고 안 한 상태에서 넘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가등기 이 권리 해갖고 지금 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에서 이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려고 그래요. 본등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에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가등기 이 권리자인 을이 본등기에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현재 등기를 갖고 있는 병을 상대로 할까요? 갑을 상대로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이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하는 본등기는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등기에 저촉이 되는 요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등기관이 뭐 한다고요?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돼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일방 예약에 대해서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매매가 성립된다.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지만 10년의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10년 안에 행사를 해야 되고 이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예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약 완결권을 언제 행사할 건가에 대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예약 완결권자, 가등기 권리자 같은 사람입니다. 예약 완결권자나 가등기 권리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자에게 언제 행사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최고를 할 수 있고 이 최고한 기간 내에 언제 행사할 건가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으면 예약은 효력을 잃어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한 상태에서 오늘 그 프린트물 드렸습니다.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1번 매매의 일방 이야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번호로 해볼까요? 몇 번이 틀렸다? 3번이 틀렸네요. 1번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해서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라면 본계약은 성립한다. 그래서 여기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형성권이기 때문에 예약 완결권 행사와 동시에 매매계약은 본계약은 바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두 번째 부동산 물건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계약은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으니까 역시 맞고 가등기가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세 번째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예약 완결권의 행사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이전되게 된다. 자, 부동산이 이전돼서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제3자가 양수인인데 이 양수인한테 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가등기 당시에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양수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가등기 당시에 가등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수인에게 했다. 틀렸네. 3번. 4번 예약 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예약 완결자로부터 그 기간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렇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갖고 예약 완결권자에게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래서 4번 맞는 말이 되겠고 5번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그래서 요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바로 제척 기간이다 그랬습니다. 제척 기간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제척 기간은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이 시효가 뭐 되지 않는다고요? 중단되거나 정지가 되지는 않아요.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는 겁니다. 중단과 정지가 없으니까 이 제척 기간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척 기간은 법원에서 무슨 상이라고 법원에서 직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여기만 조사해요? 전부 조사해요? 다시 한번 제척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만 조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조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조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척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싸그리 다 법원은 다 직권조사상이에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법 전체가 다 그래. 어떤 파트냐를 파트 불문하고 제척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원이 다 직권조사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중단과 시효 자체가 중단과 정지가 없으니까 날짜를 보면 그냥 숫자 3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단과 정지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재척기는 바로 법원에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가 없어요. 중단이 몇 번 됐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멸시효는 법원에서 조사를 할 수 없는 거고, 직권 제척 기간으로 되어 있는 건 다 그냥 날짜만 보면 그대로 그냥 세알리면 되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세알리면 되기 때문에 다 법원 직권 조사상으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약은 매매 예약은 계약이고, 계약은 무슨 법이라 뭐가 적용된다고요? 채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채권이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된 내용을 오늘 보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일단 기출문제 특강에서 한번 들은 거니까, 물론 또 내용이 그때하고 조금 약간 다른 게 몇 개 더 들어갔습니다만은 좀 그래도 낫죠. 안 낫나요? 날 텐데 이게 한 번 듣는 거하고 2번 듣는 거하고 3번 듣는 거하고 점점점 남는 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 들을 때는 멋모르고 듣게 되면 잘 안 남아요. 2번 듣고 3번 듣고 해야 그래야 이제 자꾸 남게 되거든요. 기출문제 특강을 할 때 이 파트를 진도가 안 나간 파트였기 때문에 강의를 해드리면서 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그때보다. 예.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567페이지에 계약금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약금. 계약금에 의한 계약금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계약금에 의한 계약금 계약은 우리가 본계약, 이 낙성계약, 본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된 계약입니다. 그럼 이건 주된 계약이 아니고 종된 계약이다. 주계약은 매매계약이 주계약이고요. 다시 한번, 뭐가 주계약이라고요? 매매가 주계약이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은 것은 혹시라도 중간에 빠그러뜨릴까봐,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할까봐 해제 같은 걸 잘 못하게 지금 거기다가 계약금을 받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금이라고 하는 물건 자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무슨 계약이라고요? 요물 계약. 요물 계약이다. 요물 계약. 요물 계약은 종류가 4개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산이나 물건이나 금전이 건너가야 된다. 물론 쌀이 건너가도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 요물 계약 4개 뭐가 있다 그랬어요? 현대계보. 현이 뭐예요? 현상광고. 대는 대물변제. 지금 나오고 있는 계는 뭐예요? 계약금 계약. 보는 뭐예요? 보증금 계약. 줄여서 뭐라고요? 현대계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고 요물 계약이고, 본계약, 매매계약이라고 하는 본계약과 동시에 해도 상관이 없고 이후에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동시에 해도 되고 이후에 해도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계약금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성격이, 계약금 계약은 증거금, 즉 증약금으로 성격을 갖는다. 증거금, 증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 무슨 성격을 갖는다고요? 해약금. 해약금의 성격을 갖는데, 이거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은 아무런 특약을 갖다가 해놓지 않았을 때입니다. 특약을 아무것도 안 해놓게 되면 이것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자, 그 다음에 특약을 해놓게 되면 위약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은 특약이 있을 때예요. 특약을 해놓게 되면 위약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특약을 안 해놓게 되면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약금 특약이 있게 되면 계약금은 뭐로 가냐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보게 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의 추정을 갖는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아무런 특약을 안 해놓게 되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계약을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럼 해약금에 의한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언제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상대방이 이행의 착수 전까지 가능하다 이거. 여기서 이행의 착수라고 하는 것은 중도금인데 중도금 지급 전까지입니다. 중도금 지급 전까지 중도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말을 바꿔서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중도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중도금이 들어오고 나면은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둘 다 못해요.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부터는 매도인 매수인 둘 다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지는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이걸 지금 교부한 교부자 계약금을 누가 교부했어요? 매수인이 했습니다. 시험 문제에다가 매수인이라고는 안 줘요. 일단 교부자라고 주니까 교부자가 매수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령자. 수령자는 받아간 사람이니까 이제 매도인이 이제 수령자가 되겠고, 그러면 이걸 계약을 해지하는 데 있어서 요 교부자는 그냥 계약금을 포기하면 그냥 끝납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그 다음에 수령자, 요 수령자는 100을 제공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되는데 이 100은 실제 제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공이 되어져야지 되는 것이고, 다만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수령을 거절하고 수령을 안 한다. 제공하려고 했는데 수령을 거절을 하고 안 받는다. 이렇다고 해서 수령을 거절하고 안 받는다 하더라도 공탁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수령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 돈을 공탁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중요한 부분 이제 이 부분인데, 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원상 회복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상 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계약금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일단 중도금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매도인 매수인 둘 다 못한다. 뒤집어 얘기해서 중도금 들어오기 전까지는 소송이 진행되든 토지거래 허가를 진행하든 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도금을 안 받은 상태라면 소송 진행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 2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2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번호로 해볼까요? 자, 몇 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자, 1번을 보겠습니다.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아무런 특약을 돈 계약금 10% 받았음 이렇게만 써놓고 그게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를 표시 안 해놓게 되면 아무런 표시를 안 하고 계약금만 받았다 10% 받았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그건 해약금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된다. 왜? 뭘 안 했기 때문에? 특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 전부 부산이나 대구나 다 똑같습니다만은 거의 한 80% 이상에 해당되는 기업공개중개사가 계약금 10%만 받았다고만 쓰지 그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를 명시를 안 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소송이 된다거나 뭐 이랬을 때 저걸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약금으로 할 건지 위약금으로 할 건지를 계약서에다가 특약상에다가 그 10% 받았다는 것만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성격을 명시해 놔야 나중에 소송에 가더라도 계약금을 다 몰수를 하든가 아니면 특약이 있으면 대부분 소송으로 가지도 않고 끝나요. 근데 그 간단한 특약을 안 써놔 가지고 대부분 다 소송으로 가거나 돈을 다시 돌려주거나 막 이래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아무런 계약금을 받았는데 아무런 약정을 안 해놓게 되면 그건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거 맞고, 이번에 매매의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임대차는 유상계약입니다. 유상계약이 뭐냐면 나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키고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이전시킴으로써 나의 재산은 줄어들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이 늘어난데 상대방은 나한테 반대급부로서 뭐 차임이나 월세 이런 걸 내게 되는 거죠. 유상계약이니까. 그래서 임대차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원상 회복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났잖아요. 지금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 해지하면 원상 회복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아까 내 써머지기에 보니까 2번이라고 하신 분이 몇 분 있었습니다. 네. 아니 3번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몇 번 있었어요. 자, 그래서 원상 회복 문제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박스 계약금만 지급했다. 포인트는 계약금만 지급받았다는 게 포인트예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얼핏 이야기도 했지만 이 이야기는 어디서 했냐면 무효 취소 파트에서 해드렸습니다. 무효 취소 파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을 했고 거기서 지금 유동적 무효라고 하면서 써드렸습니다. 해드렸죠? 네, 유동적 무효 써드리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4번 사항에다가 이걸 판서를 했습니다. 네 번째 사항에다 판서해드렸는데 뭐라고 판서를 해드렸냐면은 매도인이 계약금을 갖다가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헷갈린다 그랬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근데 그 밑에다가 내가 뭐라고 쓰냐면 매도인은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언제는 된다고 그러고 언제 안 된다고 헷갈린다고 내가 보면서 농담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 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안 되는데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금 시험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것은 계약금만 받았다고 돼 있죠.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럼 계약금만 받았으니까 중도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계약금만 받았다. 그게 힌트라고. 계약금만 받았으면 중도금이 안 들어왔다는 소리니까 중도금이 안 들어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든 소송 진행 중이든 다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이게 기준이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냐 소송을 진행했냐 아무런 영향을 주질 않아요. 중요한 건 중도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법률적 패턴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거기다 개입시키는 순간 문제는 엉뚱한 걸 풀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4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니까 중도금이 안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은 두 번이나 1월달 강의도 해드렸고 2월달, 제가 3월달 강의에도 이거 다 판서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이나 해드렸어요. 자, 5번 갑니다. 계약금만 수령한 자 박스 거기도 또 힌트가 나왔네. 뭐만 수령했다고요? 계약금만 수령했다. 다 힌트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힌트를 알아먹냐 못 알아먹냐의 차이인데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의 이행을 최고했으니까 중도금 자금 달라라고 최고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매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 소송을 제기해서 촌놈 겁먹으라고 소송 제기했구만. 컨트리 꺾고
천넌 겁먹어라. 그런 소송을 딱 제기했네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왜냐? 아무리 소송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중도금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럼 그냥 계약금 포기하고 끝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왜? 중도금을 안 줬기 때문에 중도금을 안 준 상태에서는 그냥 계약금 포기하면 바로 계약이 끝나는, 계약이 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 거기 계약금만 수령한 딱 아주 중요한, 이렇게 시작을 할 때 5번에 계약금만 수령했다라고 힌트를 딱 주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힌트를 잘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중도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계약 해제가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딱 그 포인트를 거기다가 해놨습니다. 이 위약금을 특약을 했는데 이 위약금에 대한 특약은 그러면 계약금을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하는데 별도로 위약벌로 위약벌을 또 특약할 수 있습니다. 뭘 특약할 수 있다고요? 위약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계약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도금이나 잔금이 지급되지를 않으면 계약은 해지하고 그다음에 계약금의 2배를 갖다가 그 손해배상을 한다. 이렇게 해놨다 그죠? 계약금의 2배를 손해배상한다 또는 3배를 손해배상을 한다. 그렇게 해놓은 것이 뭐가 된다고요? 위약벌이요. 계약금의 3배를 물어낸다 또는 2배를 물어낸다라고 추가로 해놨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그 위약벌로 하게 되면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위약벌 특약을 계약서에다 써놨으면 뭐 한다고요? 계약금을 뭐 할 수 있다? 몰수.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또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위약벌이 들어있으니까 계약금의 3배 물어난다, 4배 물어난다 이렇게 위약벌 특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약벌을 물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더 나아가서 위약벌을 특약이 되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잘 써야 되겠죠. 계약서 잘 써야 돼. 그러니까 계약서를 엄청 잘 써야 되는데 시중에 있는 그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계약서 참 엉터리로 되게 많이 엉터리로 쓰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약금을 받았는데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조차도 표시를 안 해놔요. 대부분이. 여러분 부동산 팔고 살고 해봤으니까 알겠지만 대부분 그냥 계약금 10% 받았음 이렇게만 써놓지 그 계약금이 특약란에다가 계약금의 성격이 뭔지 기재를 하던가요? 팔고 사고 안 해봤습니까? 해봤을 텐데 해봤는데 그 기업공인중개사들이 그런 거 특약란에다 그런 거 잘 명시하던가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80% 이상이 그 특약란에다가 계약금 받아놓고 성격을 명시를 안 해요. 이걸 거의 다. 그러니까 다행히 그냥 잘 넘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잔금까지 다 잘 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잔금을 안 치고 중간에서 이제 이 계약이 뻐그러져서 해제가 됐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느냐, 몰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생기고 잘못하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해 놓은 것은 만약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특약 한 줄 써놓는 게 뭐가 어려워. 그거 특약 썼다고 해갖고 매수인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특약을 달아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은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 과정에 가서 왜냐하면 내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전문가 과정을 다 안 했어. 자격증을 따자마자 그냥 막바로 가서 문을 열었어.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다 저런 거를 갖다가 명시를 안 하는 거예요. 전문가 과정을 했으면 분명히 전문가 과정에서 이걸 갖다 훈련을 시켰을 거란 말이지. 전문가 과정을 안 하고 그냥 막바로 가서 그냥 자격증만 따자마자 문을 열어놓으니까 실무 경험들이 별로 없고 막 이러니까 또 실무하시는 분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자, 일단은 그래서 거기까지 쭉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요거 원상 회복 의무 없다,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 이거와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자, 계약을 갖다가 해지했다.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그러면 1, 2, 3 세 개가 나옵니다. 자, 1, 2, 3 세 개 뭐가 나와요? 소금 무효가 돼요. 뭐가 나온다고요? 소금 무효.
번호를 좀 똑바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3번에 있는 건데 3번을 먼저 부르면 어떻게 해? 자, 소금부여. 제일 먼저 소금부여. 두 번째 뭐가 나온다? 원상회복. 원상회복을 해야 돼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손해배상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데 저 계약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돼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된다고 돼 있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이제 회로가 망가져서 뒤죽박죽돼서 미쳐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계약 해제하고 요 계약 해제는 어떤 차이가 있다? 내가 그저 기출 특강 할 때도 이거 또 이 이야기 해줬는데 기출 특강 할 때도 이 얘기 내가 분명코 왜 이 두 개가 구분 안 돼서 망가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출 문제 특강 할 때도 분명히 이걸 얘기해 줬는데 이거는 중도금이 들어오기 전까지의 계약 해제고 이거는 중도금 잔금 등기가 넘어왔을 때 해제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다 이거 말이에요. 요 계약 해제는 뭘 받기 전까지라고요? 중도금 받기 전까지의 계약 해제고 요거는 중도금 잔금 등기가 넘어왔을 때의 계약 해제다. 그러니까 요거는 중도금 받기 전까지의 계약 해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손해배상이고 100을 제거하는 게 손해배상이고 중도금 등기가 안 넘어왔으니까 원상회복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중도금도 받았고 그다음에 등기도 받았고 점유인도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요? 원상회복, 손해배상 의무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약 해제와 요 계약 해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구분해야 돼. 뭐 언제 된다고 그러고 언제는 안 된다니까 미처 이게 정리가 안 돼. 대부분 이걸 정리를 못 하고 가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뒤죽박죽되고 현장 가서도 엄청 고통을 당한다고 이거 자체를 구분 못 하고 가니까. 자, 지금 이 정도가 지금 4월인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를 벌써 구분할 줄만 알아도 굉장히 빨리 물리가 튀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저 봅시다. 그다음에 이제 473페이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573페이지. 자, 573페이지로 가니까 거기에 보니까 매매의 효력이 나왔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매매에서 잔금 지급 시기에 완전물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완전물이라는 것 자체가 그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다. 그럼 그걸 다 말소시켜서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갖다가 처리를 해서 넘겨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매매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자, 매매 비용을 어디까지를 매매 비용으로 볼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매매 비용에서는 일단 감정평가 비용. 감정평가 비용 이거 매매 비용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서 측량 비용 이거 봅니다. 측량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계약서 작성 비용 이거 봅니다. 계약서 작성 비용.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매매 비용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다가 다음 중 매매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매매 비용으로 안 들어가는 것은 등기 비용입니다. 등기 비용은 매매 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정답입니다. 다시 한번 매매 비용에 감정평가 비용, 측량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중개 수수료 이런 게 들어가는데 뭐는 매매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요? 등기 비용은 그건 각자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매매 비용은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요. 매매 비용에 대해서는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측량 비용이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파트는 매매 파트입니다. 이 매매 파트에서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쌍방이 균분해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측량 비용을 소유권 파트, 이 측량 비용에 대해서 소유권 파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면적에 비례한다.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측량 비용을 소유권 파트에서 냈을 때와 매매 파트에서 냈을 때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매매 파트에서 측량 비용을 내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쌍방이 균분해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소유권 파트에서는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매매 파트하고 소유권 파트는 다르게 되어 있을까요? 똑같은 측량 비용인데 왜 소유권 파트하고 매매 파트는 다르게 되어 있냐 이 말이야. 아이고 참네. 아니 소유권 파트는 지금 매매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경계표라든가 담장이라든가 이런 측량을 한 거 여기서 소유권 파트에서 측량은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됐나? 아이고 정말. 아니 얘기를 해줘도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아니 소유권 파트는 지금 매매한 거라고 아니라는 거. 안 한 거야. 그냥 있는 지금 매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옆집과 내 집 사이에 지금 측량하는 거예요. 지금 매매를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고. 매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지금 측량을 하는 거야. 지금 땅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얼마큼 침범했나 안 침범했나, 이것 때문에 측량을 하는 거야. 지금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파트에서는 뭐 한다고? 면적의 비례. 이거 매매는 서로 팔고 사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측량 비용은 뭐 한다고요? 균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트에 따라서 측량 비용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권 파트는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면적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거야. 내 땅이 지금 내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러면서 자꾸 다툼이 생기니까 그 다툼 때문에 측량을 한 것이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다툼 때문에 그 소유권에 관한 문제, 지금 담장이나 뭐 어떤 우리 울타리가 지금 남의 집 땅을 침범했다 그러는데 정말 침범했나 안 했나 이게 측량을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적에 비례하는 거고, 요거는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균분해서 부담하는 거다. 그래서 법조항이 다르게 돼 있단 말이죠.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다르게 해놨겠지. 그러니까 소유권 파트는 면적에 비례해서, 그 다음에 매매 비용은 매매 파트에서는 측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균분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양쪽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나게 혼동이 많이 되는 문제라고. 이게 똑같은 파트에 똑같은 측량 문제를 서로 다르게 법이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다. 거래하지 않고 어떤 뭐 토지가 침범했다. 그러니까 뭐 울타리가 침범했다. 뭐 건축물에 침범했다. 뭐 더 갔네 덜 갔네 이러기 때문에 이런 다툼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량이었고, 요거는 거래를 하기 위한 측량이었고, 그래서 비용이 다르게 책정돼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매 비용은 그 정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라는 겁니다. 매매 대금을 지급할 때 부동산에 대한 이전을 하려고 한다. 부동산을 이전을 할 때에 대금 지급 장소, 지급 장소에서 매매 대금을 친다라고. 그러면 부동산 이전은 어디서 부동산 이전하죠? 중개사무실에서 하잖아요. 중개사무실에서 부동산을 이전하니까 어차피 부동산은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못 들고 가죠. 못 들고 가니까 부동산 사무실에서 대금 받고 등기 이렇게 등기침에서 열쇠 넘겨주고 이렇게 되면 바로 다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매매 대금 지급은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는 대금 지급 장소에서 한다. 중개 사무소다 이런 소리예요. 그다음에 과실에 대한 문제인데 이 과실 수취권의 이전입니다. 과실 수취권이 이전되는 것은 언제 이전되느냐라는 겁니다. 과실 수취권의 이전이다.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대금 지급시입니다. 대금 지급된 이 시점입니다. 대금이 지급되기 이전, 대금 지급되기 이전까지는 매도인 거고요. 그다음에 대금 지급 이후에는 매수인한테 넘어갑니다. 과실 수취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연 과실, 그다음에 법정 과실, 그다음에 사용 이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잔금은 안 쳤는데 상대방한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중도금만 지금 받은 상태에서 등기 이전을 해줬습니다. 자, 과실수취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잔금까지 쳐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등기를 넘겨준 건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과실수취권은 안 넘어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기는 안 받아가고 대금만 먼저 쳤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 넘어가요. 그러니까 등기는 안 받아갔다 하더라도 대금이 완제가 돼버리게 되면 과실수취권이 매수인한테 이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 대금 지급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과실수취권이 넘어갑니다. 일반적인 경우. 다만 물론 특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계약법은 이것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다른 특약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대금 지급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이후에는 매수인이 이걸 갖다가 과실수권이 넘어간다, 이전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간단한 부분인데도 의외로 이런 거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내 부동산인데 왜 당신들끼리 팔고 사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매수인은 불안하죠. 아직 잔금을 안 쳤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부동산이 자기 거라고. 이상하다. 등기부는 저 사람이 맞는데 왜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그러면 위조해서 들고 왔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위조가 가능하단 말이죠.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니까 매도인으로 이름이 올라가니까 소유자로 이름이 올랐다 하더라도 위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왜 내 부동산을 갖다가 니네들 마음대로 팔고 사고 하냐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일단 등기부에 이름이 올랐다 하더라도 일단은 중지를 하고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법조문에 올라 있어요. 왜? 위조가 용이해서 그런지 아예 조문에까지 그걸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자, 거기 잠깐만요. 588조인데 거기 57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573페이지 쪽에 보면 거기 그 박스입니다. 박스 끝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588조에 대금 지급 거절거리라는 것이 나와 있죠. 예, 거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588조 대금 지급 거절권이다.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분명히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계약했는데 저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다, 내 땅이다 또는 내 부동산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은 잔금 치지 말고 좀 상황을 봐야 된다.
그래서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위험의 한도에서 계약의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을 뭐할 수 있다고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대금 지급 거절권이 지금 어디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등기부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등기부에 뭐가 없다고요? 공신력.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위조가 용이하기 때문에 아예 법조항에 그런 것이 명시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매도인이 봤을 때 이거 헐리우드 액션이다. 헐리우드 액션이 뭔지 아시나요? 그 축구 선수가 괜히 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밀어서 쓰러진 것처럼 떼구르륵 굴르고 막 이런 것이 이제 헐리우드 액션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괜히 이제 프리킥 좀 차보려고 그 골대 앞에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살짝 건드렸는데도 막 휘가닥 넘어지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헐리우드 액션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매도인이 봤을 때 이거 심각한 것이 아닌데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헐리우드 액션인데 아무래도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매수인한테 그럼 나한테 돈을 안 줘도 좋으니까 매매 대금을 공탁해봐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갖다가 잃을 염려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매도인은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매매 대금을 나한테 안 줘도 되니까 그럼 저 법원에다가 딱 공탁해봐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 이 돈 대금이 없으니까 이게 딴짓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으로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권을 하나 줬는데, 그래서 589조에 보면 대금 공탁 청구권이 하나가 그 밑에 바로 있어요. 헐리우드 액션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 그래서 이 경우라는 건 588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88조에 의해서 대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이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대금의 공탁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청구할 수 있다. 이거 헐리우드 액션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탁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조금 더 올라가서 거기 585조에 보면 동일 기한의 추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건데,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매수인한테 지금 잔금 지급기일을 3달을 줬습니다. 잔금 지급기일을 3달을, 자, 예를 들어서 계약은 5월 2일 날 했다. 근데 잔금 지급기일을 갖다가 8월 2일로 했다. 이렇게 됐을 때 요 기간 요 매수인이 잔금 지급 시기를 요렇게 해달라 그래서 요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럼 요 기한까지 매도인한테도 동일한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한다? 추정된다. 매도인이 잔금 지급을 요때 하기로 했으면 매수인도 요때까지 자기 부동산에서 과실수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한 이익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요? 추정된다. 그게 지금 585조의 동일 기한의 추정이에요. 그거 잠깐 볼게요. 매매 당사자 일방에 대해서 의무이행 기한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한다고요? 추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것까지 관련 내용을 그리 봤습니다. 그러면 3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치고 좀 보시죠. 2개 고르라고 돼 있죠? 예, 거기 3번은 2개 고르기예요. 예. 자, 4번 보겠습니다. 매매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2개를 고르라. 번호로 해볼까요? 몇 번과 몇 번이 옳다? 잘 못 고르시네. 자, 보겠습니다. 답은 4번과 5번입니다. 1번,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악의.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알고 있어도 담보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저 손해 일대 전에 재수 없다.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보장되는 것이 있죠. 담보 책임. 내가 그 암기표 만들어주고 이번에도 이번 그 특강 할 때도 해드렸고 2월 달에도 해드렸고 했는데 며칠 전에 써줬잖아요. 담보 책임 어떻게 썼어요? 저 손해 일대 전에 재수 없다. 가져가 경매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다가 뭐라고요? 악의.
물론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오면은 담보 책임 들어갈 거예요. 담보 책임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 자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 파트만 딱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웬만큼 매매이기 때문에 다 묶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그리고 또 이미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담보 책임에 대해서 내가 며칠 전에 이미 할 때 한번 해드렸는데 요거 알고 있다가 뭐라고요? 악의의 매도인에게도 담보 책임을 보장해 주는 게 몇 개 있잖아요. 법에서 어떻게 외웠다고요? 저 손해 일 때 전에 재수 없다. 이렇게 칠판에 써드렸고 조금 있으면 또 나오니까 또 이따 합시다.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담보 책임을 보장해 주는 게 있다. 그래서 매도인이 하주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립니다.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매매는 쌍무계약인 바. 그렇죠. 쌍무계약 양쪽 다 의무가 있죠. 매매는 쌍무계약인 바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한다. 틀렸죠? 왜 틀렸어요? 아까 내가 오늘 딱 오자마자 이거부터 했단 말이에요. 뭘 했냐? 거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이전을 뭐하고? 약정하고. 아까 판사해드렸잖아요. 약정하고. 근데 시험 문제 내도 잘 틀린다고 굉장히 아까 많이 강조했는데 약정해야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대금 지급을 뭐 한다고요? 약정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매매다. 약정을 빼고 내도 못 맞추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 문제예요. 이게 바로 이번에. 아까 첫 시간에 내가 이미 50분 전에 이미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정을 빼고 내도 못 맞춘다. 그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 매매계약이 성립과 동시에 목적으로부터 생기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므로 슬롯 자릅니다. 과실 수익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바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뭘 해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만이 대금 지급 이후에 매수인에게 넘어가지 계약했다고 하자마자 과실이 열매가 매수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실 수취권은 잔금 지급이 끝나야만이 넘어갑니다. 잔금 지급이 끝나야만이. 그래서 매매계약 성립과 동시에 목적으로부터 생긴 과실이 매수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 이를 이전할 필요가 없네요. 예. 자, 네 번째입니다.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칙상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걸 뭐라 하냐면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등기 인수 청구권. 자, 등기법에서 등기 인수 청구권 배웠나요? 자, 매매를 했으면은 매수인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그래서 매도인한테 등기 주세요라고 요구할 등기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럼 등기를 갖다가 당연히 받아가야 되는데 매수인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대금을 다 쳤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받아가네. 매매 계약이 끝났으면 잔금도 다 쳤으니까 매수인 등기 받아가야지. 근데 안 받아가면은 이게 자산세가 누구 앞으로 나와요? 매도인한테 나오지. 매도인은 팔았는데 대금도 다 받았는데 등기를 안 가주는 바람에 재산세가 매도인 앞으로 나온다. 매도인은 속상해. 난 팔았는데 내 앞으로 자꾸 재산세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 보고 등기 받아가라. 등기 인수해라. 라고 등기 인수청권을 행사를 하면 등기를 수령할 의무가 발생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매수인에게 수령 의무가 발생한다. 그거 다시 갑니다. 그래서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요. 어떤 경우라고요? 등기 인수 청구권에 의해서 그래서 목적물 수령 의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등기 인수 청구권.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등기 받아가라, 가져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계속 매도인 앞으로 있으면 재산세가 매도인한테 나오니까. 그게 재산세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세금 각종 이런 것도 다 따라 나오죠. 그게 이전돼야 이제 그런 게 다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거 이전 빨리 해줘야 그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다 줄어든다고 이게. 자, 다섯 번째. 그래서 지금 그래서 4번 맞는 거예요. 목적물 수령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 경우에 따르는 것은 대부분
계약이 끝나고 나면 매수인이 등기를 바로 받아가니까 일반적인데 잘 안 받아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 받아가는 경우가 혹가다가 발생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예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다. 그래요. 위조해서 누가 들고 왔는지 그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수한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는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아까 588조 조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헐리우드 액션에 해당되면 589조에서 그럼 공탁해봐라 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반대에 해당하는 규정도 있다. 그래서 4번과 5번이 거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관련 내용을 보셨고요. 좀 쉬었다가 와서 576페이지 쪽에 매도일의 담보 책임을 보겠습니다.